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검정고시 한국사 담당 김승범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2023년도 1회 검정고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응시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응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각종 모든 시험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한국사도 그렇고 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도 일정 부분 또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이 올라온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정근대사가 11문제, 근현대사가 1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검정고시 한국사가 여타의 공무원이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비해서 더 근현대사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우리 검정고시 한국사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자체가 근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는 대체로 이제 평이하게 최근의 시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학생들에 따라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료 제시형 문제가 좀 대표적으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 근현대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현대사 비중을 잘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근대사만 열심히 하고 뒷부분에서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 크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큰 주제 위주로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암기할 건 암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 자체가 꼭 굳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지 자체가 충돌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중요 사건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의 형태에 좀 익숙해져야 공부하는 방향도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공부하는 방향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약점도 보완하시고 이러면 앞으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023년 제1회 한국사 검정고시 한국사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신석기 시대의 체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딱 보니까 암사동 유적이 나왔고 특히 신석기 시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락바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가락바퀴의 용도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평통보는 언제 쓰느냐? 그럼 요거는 여러분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숙종 때 법정 화폐로 쓰입니다. 자, 비파형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쓰이는 거고요. 불국사 3층 석탑, 유네스코 또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경도광 때 석굴암 불국사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불교를 공인한 것이 법흥왕의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누가 순교했죠? 2차돈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가야 중에서 금강가야가 이때 신라에게 흡수가 돼요. 흡수 통합이 되는 거죠. 금강가야가 항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가야가 멸망한 것은 진흥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법흥왕의 업적을 또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령을 반포했다, 훈민정음 창제했다, 사신간제도, 전민, 변종도감 이렇게 있는데 한국사를 처음 정말 나는 아무 기초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훈민정음은 한국사 공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라는 건 알죠? 요건 탈락을 해야 되고요. 사신간제도가 고려시대 태조예요. 왕건. 이것도 고려시대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전민 변종도감은 사실은 고려시대 후기에 여러 왕들이 설치했던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민왕 때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답은 사실은 1번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율령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 행정 법령이나 또는 뭐 형법 체계나 이런 이제 법 체계를 말하는 건데,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이제 공무원의 등급 관등 제도도 17관등제를 시행을 하죠. 자, 이런 내용들 법흥왕에서 율령 반포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구려에서 율령 반포를 한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소수림 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신라는 지금 법흥왕이 나왔고요. 만약에 백제가 율령 반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고이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율령이 반포된다는 거는 국가의 통치 체제가 좀 구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제일 빨라요. 고이왕이 3세기, 소수림왕이 4세기, 법흥왕이 6세기니까 이쪽이 좀 빠릅니다. 이것도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본 동대사 정창원, 도다이샤 쇼쇼인, 우리 한자식 발음으로 읽으면 동대사 정창원인데, 통일신라 시대 문서 하나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서원경, 지금의 이제 청주 지역인데요. 그 주변의 촌락, 4개 촌락에 관한 문서인데 국가의 세무행정, 어떤 재무행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뭐 여기 이제 나오죠. 그렇죠? 서원경 집에 나온 문서. 그래서 뭐 답은 신라의 촌락 문서라고 찾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민정 문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이 문서에 적힌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뭐 3년마다 작성을 했다든지, 토지의 종류와 면적이 있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인구는 남녀로 구분하고 연령별로 6등급이다, 가호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다, 가축이나 과실을 맺는 나무를 다 조사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원래는 좀 어려운 시험인데 검정고시 한국사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어떤 재무행정, 세무행정을 보여주는 문서 중에 이 지역에서 발견돼서 처음에 작성이 됐고 일본에서 발견된 1930년대 발견됐죠. 그 문서가 신라의 촌락 문서. 옛날에는 민정 문서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공식 용어가 촌락 문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공명첩 같은 경우는 나오면 조선 후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조선 후기에 자, 공명이라는 게 이름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공명첩이니까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입니다.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영남 만인소 같은 경우도 역시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조도 있고, 그죠? 정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근대사에서 나오기도 해요. 정조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81년에 근대사에서 개화정책에 반대하고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그런 영남 만인소가 있는데,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정조 때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구했던 정조 때의 영남 만인소는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1881년에 그 이만손이라는 분이 이 대표로 영남 지방의 10,000명의 유생들의 상소를 올린 거죠. 이거는 당시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유포되고 미국과의 조약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 반발한 양반 유생 계열의 반대 상소, 위정척사 운동의 한 축이죠. 이걸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시무 28조는 고려시대 성종 때 최승로가 국정에 관한 개혁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신라의 촌락 문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과정, 신라가 어떻게 통일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나당연합군이. 그리고 8년 뒤에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라가 당나라랑 전쟁을 해서 당나라 군사들을 격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소송 전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요, 기벌포 전투가 있죠. 그래서 매소송에서 당의 육군을 격파하는 거고, 금강하구에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는 거죠. 그러면 통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어차피 나당 전쟁은 매소송 아니면 기벌포 전투가 나올 겁니다. 귀주대첩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거란의 3차 침략을 격퇴했던 강감찬 장군 알아두시면 되고요. 봉오동 전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전투죠.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여타부대와 연합해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겁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의
전투죠. 1592년 7월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고시 한국사는 선택지를 배열할 때 비슷한 시기를 같이 부딪히도록 내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워낙 달라서 큰 윤곽을 알면 대부분 풀 수 있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두 학생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고려의 승려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그 다음에 자 뭡니까? 교리 연구와 이 교종의 방법이죠. 실천적 수행. 교리 연구는 교종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실천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 수행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선종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 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승려는 자 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승려입니다. 그래서 의천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김구와 안중근, 전태일은 너무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죠. 김구 선생은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그죠? 안중근 의사는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분이고요. 전태일 열사는 1970년에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태일 분신 사건의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승려 중에 의천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천은 교종 승려로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뭐 했다? 바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런 걸 주장했고요. 무신직공기로 넘어가면 진울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 진울이라는 승려도 나중에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선사를 중심으로 한 수선사 결사 운동 조직을 만들게 되죠. 의천과 진울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 다음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성황후시의 사건이 우리가 1895년에 일어났는데 을미사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복궁 안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을미개혁이라는 걸 강요하면서 자 머리를 짧게 자르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한거에서 양반 유생들이 바로 의병항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이 친청파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변이었고요. 병자호란은 후금이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쳐들어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조가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무신정변은요, 고려시대 문벌귀족 사회를 무너뜨린 무신들의 정변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같은 내용에 항거한 것이 최초의 의병항쟁, 을미의병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광종, 고려 4대왕 광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광종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왕권 강화 정책인데요. 일단 노비 안건법도 있고요. 이게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경우를 조사해서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과거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죠. 그 다음에 칭제건원, 황제라고 자신을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종이 사용하는 연호가 이제 광덕, 준풍 등이 있죠. 자, 그리고 호족들을 숙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정책을 광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멀어요. 일단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 중일전쟁 이후에 모든 국가의 총동원을 일본 열도와 한반도에서 동원하기 위해서 일제가 제정한 법령이고요. 신문지법의 경우에는 우리 근대사에서 나오는데 일제가 국권 피탈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거고요.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1925년에 문화통치식인데 뭐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어라 해놓고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단체, 즉 공산주의 단체와 국채부정단체, 독립운동단체를 단속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고려시대 노비안건법을 주고 선택지를 전혀 시대가 맞지 않는 것들을 막 줬어요. 그래서 크게 윤곽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8번입니다.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가 나왔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1811년 순조 때와 1862년 철종 때, 즉 세도 정치 시기를 줬죠. 세도 정치 시기에 몰락 양반 홍경래가 주도한 홍경래 난,
그다음에 진주 밀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임술 농민 봉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세도 정치는 어떤 시기예요? 바로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등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시기가 되겠죠.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한 시기는 고려 말의 상황이기 때문에 원간섭기 이후에 안 맞죠. 진골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이건 신라 말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기준으로 하면 신라 하대. 일제가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이제 30년대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3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신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고려의 양인 중 기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는데 과거응시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고요.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는 원래 신분제도가요, 두 개예요. 양인과 천인. 법적으로는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양천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 양인 내에서 귀족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양민이 있고 양민이 말하자면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양민을 또 구성하는 또 종류가 많아요. 양민 중에서 일반적인 농민들을 백정이라 그래요. 이 백정은 조선시대 백정하고 전혀 달라요. 조선시대 백정은 그 도살업에 종사하면서 좀 아주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계층인데 고려시대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향, 부곡, 소의 주민들. 자, 이들은 뭔가 이유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천민은 아니에요. 향이나 부곡은 국유지를 경작하고 소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거나 공급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실량, 역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인에는 주로 노비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양인 중에서 이 양인 전체 중에서 과거응시 안 되고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고 일반 군현민들 즉 백정 농민들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바로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을 찾아야 돼요. 이 향, 소, 부곡이라고 쓰지만 원래는 향과 부곡이 국유지를 경작하는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만 이제 관수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거라 향, 부곡, 소로 읽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그리고 향리나 하급 장교는요, 2번하고 3번은 중류층이에요. 이들은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에는 향리, 하급 장교, 그 다음에 또 기술관들, 서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비는 천인이죠. 천인 또는 천민입니다. 그래서 답은 향, 부곡, 소의 주민들, 향소, 부곡의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일반 백정 농민에 비해서, 즉 군현민이 백정 농민이거든요. 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비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의 교육기관은 무엇인가? 일단 조선은 여러분 정부가 설립한 관립교육기관은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지방에 한교가 있어요. 지방 부목군현에 한교가 있고요.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어요. 제가 숫자로 썼지만 한글로 사부학당, 사학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조선시대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서울이 행정구역이 한성부가 5개, 5부가 있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가 있는데 북부에는 학당이 없어요. 그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만 있기 때문에 사부학당입니다. 자, 요거 다음에 학교는 뭐냐면 이제 성균관이죠. 최고의 학부예요. 자, 그러면 사립은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나 사부학당 정도의 레벨이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이 이제 최초로 중종 때 설치가 되죠. 그 이후로 살림정치의 확대와 함께 서원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살인파들이 설립했고요. 지방 양반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고요. 교육과 제사 업무. 어차피 향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균관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교육 기능이 있고 제사 기능이 있어요. 사부학당에는 제사 기능이 없는데 성균관에는 이제 문묘가 있거든요. 서원도 그 유생들의 사당이 있습니다. 교육 기능과 제사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살인파들이 만든 사립학교라는 거에서 우리가 서원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광해원은 병원이에요. 선교사 알렌이 정부의 도움으로 만든 병원입니다. 금방 재중원으로 바뀌죠. 우정총국도 근대사에서 나오는데 우편사무를 실시하는 기구인데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대학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대학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든 겁니다. 1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조선에서 사원부, 감찰 기능이죠. 사관원, 간쟁 기능이고요. 홍문관은 경연을 담당하고 경적을 관리하고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기구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선은 삼사라고 해요. 삼사. 자, 홍문관의 기억을 두어서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게 하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숫자로 삼사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한글로 쓰는 삼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삼사는 전혀 달라요. 고려시대 삼사는 회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참고로 이렇게 두 개만 묶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양사라고 해요. 양사 또는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에는 없지만 양사, 대간에는 간쟁권, 서경권 등이 있는 거죠. 고려시대로 말하면 어사대와 낭사가 구성하는 대간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변사는요, 중요한 기구긴 한데 조선 중종 때 임시적으로 설치된 기구고 명종 때 을묘해변 이후에 상설화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기능이 강화되어서 세도정치 시기에 이르면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때 없어지는 겁니다. 식목도감은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고려시대 제신이라고 하는 중소문화성의 고관과 추밀이라고 하는 중촌의 고관이 모여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구성을 합니다. 도병마사는 주로 군사 문제를 논의하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를 제정하는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고려시대 기구고요. 궁극기무처는요. 갑오 1차 개혁을 추진하던 기구입니다. 갑오 개혁을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1차 갑오 개혁 당시에 궁극기무처가 있었고 2차 때는 없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3, 4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66년 프랑스는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서양의 어지럽힘을 뭐라고 하죠?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요. 외교장각 문서를 빼앗긴 것도 결론적으로 있지만 누가 잘 맞서 싸웠느냐를 보셔야 돼요.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그 다음에 또 한성근 부대가 있어요. 한성근 부대는 제가 잘못 썼으니까 다시 지우고 쓰겠습니다.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한성근이에요. 한성근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이렇게 프랑스와 싸워서 격퇴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교장각 도서를 프랑스가 강탈한 거. 이게 중요하죠. 이 외교장각에 이제 조선왕실의 의궤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뺏어갔다가 최근에 2011년에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받긴 했지만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한 거. 상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한 것은 고려 후기의 공민왕의 정책 중에 하나고요.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누구냐면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니까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는요, 조선 후기의 숙종 때 만들어져요. 간도 지역 있죠. 간도 지역이 원래 조선의 영토인데 청나라가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의 관리들이 만나서 간도 지역이 누구의 땅인가 이제 국경을 설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고종 때 가서 청나라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에 청나라의 영토로 간도를 인정해주는 그 1909년의 간도 협약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봅니다. 이건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한국사 골든벨에서 이 질문에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동학농민군이 탐관오리의 처벌과 조세제도의 개혁과 사회적 악습 폐지 등을 위해 설치한 자치기구를 물었습니다. 1차 동학농민봉기가요. 1894년에 일어났고 결국은 정부군과 전주에서 확친을 하게 돼요.
이 전주 하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은 1차적으로 해산을 하는데 이때 전라도 지역에 동학의 자치기구로 집강소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학이 요구했던 개혁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폐정개혁안이죠. 그 폐정개혁안을 집강소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폐정개혁입니다.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또 만들어서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군이 그 전에 우리가 청일 양군이 왔잖아요.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경복궁을 습격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도록 합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자치조직은 집강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성균관은 이제 고려말 조선 초에 있었던 관리교육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성균관이 존재하는 것이죠. 보통은 조선이라고 하지만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고려 후기부터 쓰였습니다. 국문연구소는요, 대한제국이 학부 소속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주시경 선생 등이 활동을 하셨고, 조선 총독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권 피탈이 되고 나면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뀐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세력을 보통 우익이라고 해요. 사회주의 세력을 보통 좌익이라고 하죠. 자, 우익과 좌익이 모였어요. 그리고 자, 연대를 했고 26년에 순종의 장래일에 맞추어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럼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연대를 했다. 여기다 이제 학생들까지 있었죠. 학생단체까지. 근데 이들은 발각이 돼요. 학생들이 발각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의 장래 행렬이 지나갈 때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게 1920년, 26년 6월 10일 날 전개되어서 60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좌익과 우익의 연대가 더 강화되어서 27년에 신간회라는 조직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농촌근대화 운동으로 70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시대에 인종 때 묘청이 전개한 겁니다. 결국은 난을 일으키죠. 5.18 민주화 운동은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했던 1980년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무단통치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헌병경찰제도입니다. 헌병들이, 군대에나 있어야 되는 헌병들이 민간인을 상대한다는 거죠. 일단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거기에 교사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찾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헌병경찰에게 즉결 처분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에 비해서 좀 줄여서 4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헌병경찰제도, 또 조선태영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골품제는 이제 신라에서 있었던 그 성골, 뭐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런 거잖아요. 지배층 내의 또 다른 신분제도입니다.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설치했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인권유린기구죠. 그다음에 4.4 오입개헌은 이승만 정부예요. 1954년에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반올림으로 통과시켰던 개헌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932년 일제는 훈코공원 상하이입니다. 여기서 상하이 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그리고 또 이때 일왕의 생일이었어요. 천장절이라고. 이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버렸네요. 그렇죠? 윤봉길 의사. 그럼 정답은 뭐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래서 일본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이게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1930년대 접어들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일제가 만주를 31년에 장악을 해요. 그리고 만주국을 수립하죠. 그리고 또 일제가 우리를 좀 이렇게 중국인들과 서로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을 이제 전파를 시켜서 31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해서 만보산에서 중국 농민들과 한국 농민들이 충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가 왜곡해서 많이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쪽의 민족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가 당시에 침체되기도 했고 중국 내에 퍼져 있는 반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죠. 그래서 32년 1월에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윤봉길 의사의 홍콩공원 의거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전체가 갑자기 민심이 바뀌어요. 한국인들 뭐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다고 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장이었던 장제스가 전폭적으로 우리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무장 항일운동도 가능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윤봉길 의거고요. 일현이라는 승려는 고려 후기예요. 충렬왕 때 삼국유사를 썼던 사람이죠. 김유신은 여러분들 신라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요. 정약용은 여러분 조선 후기잖아요. 실학자. 대표적인 중농학파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한 일제 식민지 정책은 무엇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식량을 더 생산해서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쌀이 한국에서 증산이 되긴 하는데 이 증산의 계획은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은 원래 계획한 만큼 가져가요. 그래서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고가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검정고시 한국사 문제를 보시면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제도, 이런 정책이 무엇이냐만 묻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쌀을 증산시켜서 당시에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증산량은 미달이지만 반출량은 그대로 지켜져서 국내는 고가가 폭등하게 되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또 증산 비용 때문에 농민이 몰락이 많아집니다. 그런 걸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산미 증식 계획, 쌀의 생산을 늘게 해서 그걸 가져가겠다라는 계획만 묻습니다. 그러면 1910년대 여러분 경제수탈은 뭐를 아시면 되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아시면 되고요.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이나 남면 북양 정책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동법은 공납제도를 개혁하는 건데요. 가오별로 토산물을 내던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쌀 등으로 내게 하는 건데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탕평책은 뭐 숙종도 탕평이란 말은 했지만 주로 영조나 정조의 탕평책을 많이 보죠. 그다음에 의정부 서사제의 경우에는요.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를 통제하는 건데 요거는 세종이고요. 만약에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한다 그러면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산미증식계획. 18번입니다. 방종환 선생이 나오셨어요.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했고 이분이 어린이날을 만들죠. 어린이라는 이 용어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어린이를 따로 지칭하는 말이 없었어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란 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이 이소파 방종환 선생님 알아두시고요. 처음에 이 당시는 5월 1일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5월 6일로 바뀌죠. 5월 5일로 바뀌죠. 현량과를 실시했다. 이건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입니다. 조광조가 이런 개혁하다가 기묘사화로 제거되는 거고요. 삼국사계를 저술한 사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묘청을 진압했거든요. 이또 히로부미를 1909년 자 저격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어린이날. 19번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은 무엇인가? 87년이에요. 요거 연도를 잘 보시고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7년 단임제로 개헌했기 때문에 88년 2월이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간선제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선제를 우리가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 그래서 87년 들어서면서 더군다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어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는 4월 13일 날 87년 4월 13일 날 호헌 조치. 호헌이라는 것은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뜻이라서 직선제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호헌 조치 철폐해라, 독재 타도하자 이렇게 해서 시위가 전개되는 거죠. 그 시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6월 항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당시에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어 있었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게 되죠. 그게 6.29 선언이고요. 그래서 87년 10월에 9번째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 항쟁 또는 6월 민주항쟁, 공식적인 용어는 민주가 들어가죠. 3.1운동은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은요, 국권 피탈 전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 일본에 진 빚을, 채무를 갚자라고 했던 모금운동이고요. 금모기운동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IMF로부터 외환위기 때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그거 갚으려고 금모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김대중 정부예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45년에 개최된 땡땡땡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의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와 그 다음에 신탁통치, 이게 미영 중소에 의한 최고 5년간 신탁통치로 결정이 된 거죠. 자, 이게 뭐냐면 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그 전에 43년에 카이로나 45년에 얄타 포츠담 회담은 주로 정상들이 다 모인 건데 외무장관들입니다. 왜 이 회의가 열리냐면 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그때는 이제 미영 중국이 모였죠. 그죠? 그리고 얄타 넘어가고 포츠담 회담에서 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해 줬어요. 근데 카이로나 포츠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줄 건지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 이런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독립을 하고 나니 모스크바에서 다시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킬 거야? 일단 임시적으로 민주정부 만들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바로 독립시키긴 그러니까 미영 중소 4개 나라가 최대 맥시멈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신탁통치를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 찬성 반대 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럼 신민회 같은 경우는 1907년에 근대사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없어지는 바로 비밀결사입니다. 화백회의는 신라에서 귀족들의 회의고요. 조선물산 장려회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이게 평양에서 20년에 만들어지고 23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물산장려운동이라 그래서 우리 민족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사서 쓰자, 일본의 물건을 쓰지 말자, 이런 이제 경제적 구구운동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1번. 다음 전쟁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전쟁, 6.25 전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종이 되고요. 그러고 쭉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겨요.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그리고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휴전회담, 즉 정전회담이 51년 7월 10일 날 시작이 됐고요. 거의 2년 정도를 끌어서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6.25 전쟁이죠. 옳지 않은 것. 강화도 조약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우리가 최초로 일본과 함께 맺은 조약인데 근대적 조약이거든요. 불평등 조약이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이 더 고착화, 즉 굳어지게 되고요.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원래 6.25 전쟁의 문제도요. 어렵게 물어보려면 전쟁의 과정을 묻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2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베트남 파병을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파병은 이제 64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처음에 비전투부대, 그다음 전투부대. 7.4 남북 공동성명은 72년 7월 4일 날 북한과 비밀회담을 통해서 통일에 관한 선언을 하고 그 뒤에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유신헌법이 이때 나옵니다. 7월 4일 날 공동성명, 10월에 유신 선언을 하고 국민투표로 11월에 확정을 하죠. 별기군 같은 경우는 1881년에 정부가 개화정책을 할 때 만들었던 신식부대입니다. 이모군란 때로 인해서 해체가 되죠. 독소산분과는 신라 그 하대, 그러니까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준인데요. 어쨌든 해공왕 이후에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이라고 있어요. 그 원성왕 때 능력을 기준으로 관직에 등용해 보려고 유학 공부의 수준에 따라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일 월드컵은 2002년에 개최가 됐었어요. 김대중 정부죠. 이때 같은 해 부산 아시안게임도 있었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3.15 부정선거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의 조병옥 선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부통령의 이제 후보에서 그 현재 부통령인 장면이 민주당인데 이기붕이 56년 선거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60년 이 3.15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고시에 부통령이 직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300산업은 뭐냐면 세 가지가 하얀색 산업을 말합니다. 일단 면방직 공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공업이 있고요. 설탕을 만드는 제당 공업이 있어요. 근데 왜 발달하냐면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무상으로 원조를 합니다. 그 농산물이 면화와 밀과 설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런 산업을 이승만 정부가 발전시키다 보니까 색깔이 하얗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제 8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대중 정부는 98년부터 시작이 되죠.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2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군사조직입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을 했고요. 지청천 총사령관 참모장의 이범석입니다. 미국의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패망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한국광복군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부대입니다. 원래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 항일 독립군 부대는 1938년에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인데 그리고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들어갔을 때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요. 조선의용대 본부가 나중에 한국광복군에 참여를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의용대, 화북지대 세력들은 이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서 조선의용군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독립군 부대는 한국광복군 40년에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면 이렇게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도 했고 그전에는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작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장영영은 누가 만든 거죠? 정조가 당시에 한양의 내영, 수원의 외영을 만든 거고요. 삼별초는 최씨 정권에서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항복한 이후에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할 때 고려시대 거기에 저항해서 삼별초가 항쟁을 하기도 하죠. 별무반은 고려 숙종이에요. 고려 숙종 윤관의 건의로 만든 거고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별무반. 그래서 나중에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 병력을 토대로 해서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활동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사실은 금융실명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금융거래를 자신의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엄청나게 혁신적인 당시로서는. 지금도 사실 이게 되어 있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걸 했지? 국회 통과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 경제 긴급명령 발동해서 한 겁니다.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고액화폐를 발행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질서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반공령의 선포는요. 1889년에서 1890년 사이에 함경도 관찰사와 그 다음에 황해도 관찰사가 황해도에서 함경도에서 총해서 이제 3건이 있거든요. 이 곡물 유출이 너무 많아져요. 일제가 곡물을 너무 많이 수입해 가면 우리는 고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사들이 곡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반공령이고 그런데 이게 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할 때 반공령 선포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일본 측에 통보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오히려 반공령을 철회하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진대법은 고구려의 왕인데요. 고국 천왕이라고 2세기 후반입니다. 194년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도 있고요. WTO에 가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제1회 한국사 검정고시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던 게 바로
적용이 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부족하시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하면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큰 문제 없이 지엽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줄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